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옷이 안 바뀌었죠? 5분 뒤에 다시 2강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1시간짜리 수업을 갖다가 모두 다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수업으로 한다면 뭐 강의 중간중간에 수업 중간중간에 맞죠? 뭐 우리 얘기도 좀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온라인식 강의는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지금 말하고 있어요. 되게 뻘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게 돼요. 분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20분을 안 넘기려고 그럽니다. 20분을. 그래서 강의 내용이 좀 분량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자, 2강. 자, 교과서는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과서 다 받으셨죠? 자, 이 교과서가 있으면 같이 보면 좋고요. 뭐 이게 여러분들이 안내 받았다시피 이 수업 시간 정시에 맞춰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뭐 저녁이든 뭐 밥 먹다가 이거 빨리 이거 강의 들어야 되는데 생각났을 때 들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내용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자, 이 동아시아의 선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페이지 13페이지에서 페이지 1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내용은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선사 문화입니다. 자연, 환경, 선사 문화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사도 처음 배웠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뭐, 한반도는 구석기 때 어떤 자연환경이었냐, 뭐, 어떤 생물이 살았냐, 뭐 멤버도 잡아먹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사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배웠던 이 역사를 갖다가 중국 대륙과 일본과 몽골 유목사까지 포함한 넓은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을 먼저 공부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땅이 뭐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중국 대륙에 비하면 뭐 사실 뭐 크지는 않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전체를 본다면 이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유목사와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아시아사는 우리 앞으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유목민과 농경민 간의 갈등과 전쟁, 교류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다예요, 사실. 세마 공부하고 있는 정근대사 부분, 고대사나 중세사 부분은 유목민과 농경민의 교류와 전쟁이에요. 끝. 이게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사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알다시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사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사를 또 반복해서 할 수도 없어요. 핵심 포인트는 동아시아에서는 교류하는 모습이에요. 전쟁을 하거나, 뭐,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건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같이 보면,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사 문화를 파악하기 이전에 쌤이 칠판에다가 기도를 하나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게 기도까지 그리면서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동아시아사죠. 동아시아의 지도죠. 이렇게 일본까지. 자, 쌤이 이 교과서에 구석기 부분은 좀 뺄 거예요. 구석기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뭐 역사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구석기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석기부터는 각 지역마다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신석기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고, 일단은 동아시아의 자연환경부터 한번 볼까요? 자연환경. 너무나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 각 지역의 그 자연환경이 많이 달라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동아시아사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리적인 어떤 지식인데 우리나라의 강도도 잘 모르죠.
근데 이 동아시아에 중요한 강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강들을 또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문명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강가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 이 중국과 뭐 우리나라는 뭐 일단 빼더라도 특히 중국사 부분, 이 중국에 흐르는 강들을 중심으로 조금 지역을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까요? 자, 이 강을 요하라고 부르거든요. 요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하는 중국어로 발음한다면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국말로 이게 번역된 부분을 외워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요하 같은 경우는 랴오허라고 불러. 랴오허라고 부르는 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요동정벌, 요서. 요동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 요하를 말하는 겁니다. 요하의 동쪽을 뭐라 부를까? 바로 요동이라 부르거든. 요하의 서쪽은 요서라 부르죠. 우리 백제가 한국사 공부했을 때 백제가 뭐 요소를 진출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말하는 요소가 바로 이 지역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강을 알게 되면 지리적 명칭도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지게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우리 동아시아사 공부하면서, 이건 동아시아사가 미안합니다. 이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동아시아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당신들이 중학교 때부터 세계 4대 문명을 하게 되면 꼭 등장하는 강. 뭡니까? 바로 황하죠, 황하. 황하. 중국말로 황허. 중국말 황허. 목소리가 좀 달라졌지만 황허라고 부르는 강. 뭐 이 강은 세계 4대 문명을 공부할 때 나왔던 강이니까 뭐 다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중국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강이 또 뭐냐면 바로 여기 흐르는 강이에요. 자, 이 강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도 선생님 좀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장강이라 불러요. 장강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이걸 양쯔강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쯔강. 그래서 그냥 양쯔강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창장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이 강도 우리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될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또 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동아시아사에서 특이하게도 베트남이 들어와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아닌가?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로 많이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베트남을 갖다가 어떻게 다뤄야 되나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 동아시아에서 문제에서는 베트남을 꾸준히 물어봐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사를 전화가 왔는데 밥 먹으래요. 밥 먹으러. 그래서 일단 이 베트남에 흐르는 중요한 강이 하나가 있는데 홍강이라고 불러요. 홍강. 자, 이 홍강이라고 부르는 강이고 크게 본다면 이 지역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대표적인 강이고 이 유역에서 이루어진 어떤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강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반도 역사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사도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의 큰 어떤 그 전체적인 범위를 봤다면 우리가 자연환경이니까 뭐 강의 어떤 뭐 강가에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알다시피 강수량입니다. 강수량. 그래서 강수량이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요. 자꾸 밥 먹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 강의가 꼬이는데 일단은 이 동아시아의 범위에서 농사가 가능한 부분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뭐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강수량은 400mm로 봐요. 연강수량 400mm 이하가 되면 농사가 지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황화를 끝부분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들, 여기는 강수량이 400mm가 안 돼요. 400mm 이하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쪽은 농사가 안 되니까 뭐라고 살까요? 당연히 유목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몽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민족들, 이런 민족들은 알다시피 이제 농경 민족이 아니라 유목 민족이라 부르죠. 그래서 끊임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 지역으로 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워왔죠. 뭐 침략해 들어왔다고. 사실 그게 아닌데 교류하다가 교류가 되지 않으면 전쟁 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경계선이 되는 게 바로 이 강수량 800mm 선이에요. 자, 여기서 본다면, 자, 이 중국의 강남 지방을 포함하여 한반도를 포함하여 일본까지 포함한 이 지역, 이 지역은 강수량이 800mm가 넘어요. 800mm. 그러니까 이 400mm하고 800mm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삶의 조건에 있어 가지고 농사 지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강수량 부분은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800mm가 넘는다는 이 지역은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문명 발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벼농사의 시작. 물론 농사도 중요했지만 벼농사가 시작됐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인구가 증가하고 뭐 이런 어떤 생산적인 측면에서 벼농사의 시작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00mm가 넘는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북경이 아니죠. 상해라든가 이쪽이 강남 지방이 훨씬 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벼농사 지역의 다른 특징이죠. 그렇다면 이 400mm 넘으면서 800mm가 안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렇게 정리해 본다면 동아시아적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세 부분으로. 일단은 400mm가 되지 않는 지역. 그 다음에 강수량이 400mm에서 800mm 사이에 있는 지역. 그리고 800mm가 넘는 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쫑. 자, 혼자 수업하려니까 참 뻘쭘합니다. 자, 400mm가 안 되는 지역은 우리는 유목 지역이라 부릅니다. 자, 이 지역은 농사가 당연히 되지 않죠. 맞죠? 농사가 되지 않는 지역이고, 당연히 여기는 인구가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인구가 적죠. 인구도 적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mm에서 800mm죠. 이게 농사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농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자, 이때 말하는 농사는 우리 벼농사 이전에 우리가 뭐 주로 먹었던 곡식, 조, 피, 수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밭농사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말하면 밭농사 지역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주로 유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밭작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농사 지역이 되겠죠. 아까 이제 800mm가 넘으면 뭐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당연히 농사가 가능하고 여기는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여기는 인구가 어떻다요? 인구가 많은 지역.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는 어떤 밑바탕이 되는 지리적인 부분, 기후 환경적인 부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야 돼. 자, 선사문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컷.